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쪽 얘기부터 당연히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미중 갈등은 사실 뭐 서로 하늘길을 좀 막아놓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따로 나온 소식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폭동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잦아들긴 하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너무 극우 성향을 보였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러면서 재선 가도에 뭐 빨간불 켜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여기에다가 뭐 항명 지금 예스맨이었던 국방장관이 항명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재선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10%까지 지금 지지율 차이도 나는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성향을 이제 가감없이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을 이제 과감없이 보이는 거죠. 드러냈고 또 그걸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서 위기 국면마다 유리하게 잘 끌어왔는데 이번 거는 좀 틀리죠. 왜냐하면 이번에 폭동 사건은 사실 그 미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그 인종 문제나 또 양극화 문제, 사실은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가 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제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예. 결국 미국은 그동안 세계 지배 전략을 시스템을 심어놓고 그 시스템이 미국을 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위 1%가 모든 자본이 독식하게. 독식하는 구조로 만들어 놔서 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그 우월한 국가였고 부유한 국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의 그 진위 계수나 빈부의 격차도는 대단히 벌어져 있어서 상위 1%는 지금 계속 자산이 쌓여가는 구조, 하층민은 계속 빚만 늘어나는 구조. 사실은 이번 폭동 문제는 그 양극화 구조에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그 대진영 논리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극우 성향을 대표하고 극우 성향은 스트롱맨을 좋아하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 당연히 월가의 지도자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좀 안정을 원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본인의 지지층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으니 내가 이거 확실하게 진압할 텐데 연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초유였죠, 초유. 폭동진압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도저히 주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란에 준하는 폭동이 일어나면 헌법에서 이제 1800년도에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그 유나이티드 연합이기 때문에 주정부 단위로 이제 행정권이 분리 독립돼 있는 국가인데 예. 대통령한테 이제 초법적인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이번 폭동 시위에 끌어들이고 더군다나 이제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교회 앞에서 사진 찍는 또 이벤트를 열었더니 군부 내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야, 그럼 우리 군부가 그 시민을 향해요 총을 쏘라는 거냐? 그걸 국방부 지휘자들이 용인한 거냐? 국방장관이 왜 거기 가서 사진을 같이 찍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매티스 장관도 곤혹스러워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그럴 의사가 없었고 사진 찍을 줄을 몰랐다라고 익스큐즈를 했지만 군부 내 반발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그 시민이잖아요. 적국이 아니고 예. 퇴역하면 다 가족인데 거기를 향해서 총을 쏘라? 사실은 트럼프가 이번에는 많은 실수를 한 거고 사실 트럼프 스타일의 독불장군 리더십이 이제 여지없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아마 재선 가도가 이러고도 재선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엄청난 승부사이거나 아니면은 천운을 타고났거나. 천운을 타고났거나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진짜 그 약탈이나 방화 등이 일어난 부분은 참 안타깝지만 그 부분이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럼요. 사람들이 네. 다 뛰어나왔다 뭐 이런 분석의 외신들도 있는 걸 네. 봐서는 네.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언론들이 많이 타겟으로 잡는 것 같아요. 참 그 곤혹스러운 게 그 이 미국식 자본주의 양극화의 문제, 그다음에 성과 우선주의를 대체할 만한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제일 큰 고민이 이러면 계속 양극화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양극화를 진행되는데 소외되는 그 하층민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가 사실은 앞으로 그 정부 각 국가의 정부의 고민이고 예.
또 하층민 단계로 떨어진 사람들은 사실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어떤 계층이나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류의 문제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게 상당히 위생관념이 떨어지는 그 중국의 그 우한이라는 아주 재래시장에서 뭐 섭생을 불량하게 했더니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게 월가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이 공동체인데 분리가 가능한가라는 걸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영화 엘리시움에 보면은 이제 상층부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서 나라를 지어갖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영화가 있었죠. 예. 영화 속에나 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라는 같은 공간 안에서 사는 인류가 공동 운명체라는 이걸 벗어나면은 바이러스는 또 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 지금 미국식 자본주의가 이 양극화의 문제를 어쨌든지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거는 지금으로선 좀 답이 잘 안 보이지만 결국은 뭐 그래서 지금 쿠폰 발행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처방이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를 정말 그 현인들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지금 우리도 일본과의 갈등이 다시 생겼어요. 수출 규제 처리 안 하면 WTO 절차 제소 다시 밟기로 했는데 일단은 작년 11월이었죠.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게 증권시장 크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처럼.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산업계나 전체적으로. 네. 어때요? 지금 그때하고는 상황도 많이 다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지금까지는 글로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효율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싸고 좋은 물건을 굳이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주변 국가에서 편안하게 조달할 수 있다면 굳이 이 서플라이 체인을 건드리려고 어떤 국가도 시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권장을 했죠. 예. 그래서 잘하는 것만 해도 된다. 굳이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것까지 손댈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이제 근간이었는데 작년에 미국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이제 터뜨리면서 국제 간의 글로벌 교류가 많이 차단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시간에 적시성을 갖고 부품 조달이 안 되는 사건이 이제 생겼는데 예.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선제적으로 한 수출 규제였죠.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책상에서 뭐 이러이러한 거를 품목을 우리가 수출을 안 하면 너희들의 반도체 라인은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 섞인 희망으로 이걸 실시를 했는데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게 전 세계 기업사에서 어떠한 납품업체도 납품업체가 발주업체한테 우리 물건 안 팔아? 제 기억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는 데가 갑이고 파는 데가 을인데 통상 상거래 관계가 예. 파는 데에서 사는 곳에다가 물건 안 판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무리수죠. 왜냐하면 물론 조금 타격은 있겠지만 그 세상에 어느 한 곳에서 100% 완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소재 부품은 없거든요. 예.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라인은 굉장히 독특해서 멈추면 그 자체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죠.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순간 수천억이 날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잘 조달되는 부품이나 소재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알아서 그 기회를 제공해 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일본으로 가서 알아봤더니 이건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들어와서 바로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명을 내린 게 모든 걸 중단하고 이 대체품을 찾아라.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때 뼈를 갈았다 그러죠. 3개월 동안 예. 연구실에서 뼈를 갈아서 그러면 뭐 포토리스트니 이런 것들 해보겠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랑 라인을 그 멈출 수 없는 라인의 일부 라인을 허용해서 병용 투입을 한 거죠. 지금은 얼추 뭐 다
일본 수입품이 없어도 돌아갈 만큼 다 돌아가게 수입 대체가 됐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마찬가지로 수입 대체를 했는데 과거로 돌아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한일 간의 양국 간의 국익으로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게 정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결합되면 이건 좀 경제적 문제로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 명확합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실익은 없는데 이 경제적 실익을 넘어서는 뭐 국민 정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코멘트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기업 입장에선 그게 불확실성이죠. 예. 그럼 기업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피해서 경영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발 그 국내 소재 부품 장비는 점점 아마 대체되는 방향으로 기업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또 갈등이 빚어져서 이제 뭐 8월 달에 이제 전범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가 들어가면 또 핑퐁을 치겠죠. 예. 기업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하지만 또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 당장은 좀 피해가 많은 것 같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거죠. 지금 뭐 작년부터 그래서 국산화, 소부장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그런 네. 이유고 지금 뭐 주가뿐만이 아니라 대체품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우리도 일본이랑 갈등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국가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네. 수출 위주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엔 조금 이제 수출이 꺾이는 위험도 있고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수출 시장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타격이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는 이제 글로벌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은 생산 기주화되어 있는 중국이나 이렇게 이머징 국가에서 싸게 조달하면 좋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먹고 살자. 고립주의죠. 우리 미국은 굳이 남한테 교육을 안 해도 이 안에서 다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굳이 뭐 그 팍스 아메리카나나 아니면 FTA나 뭐 이렇게 연대해서 미국이 뭘 역할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고립주의로 가자는 거를 자극을 하니까 사실 러스트벨트라고 미국이 이제 주로 생산 단지가 중부에 있죠. 예. 무너진 디트로이트나 자동차 왕국 이런 데가 다 무너졌는데 거기 이제 그 회고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저기서 일자리가 있어서 팡팡 돌아갈 때 행복했는데 지금 일자리도 없고 이민족들이 다 와서 국내에 뭐 활개치고 다니고 이게 뭐냐? 그래서 트럼프는 이 말이 맞다 해서 찍어줬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기본적으로 산업 체질을 서비스업으로 다 돌린 국가가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데 그 향수를 자극해서 그게 되돌릴 수 있다고 사람들한테 착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럼 미국이 리쇼어링 한다 해서 거기가 과거처럼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고 뭐 의류 산업이 살아나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업을 적응했던 근로자가 다시 공장에 가가지고 부품 라인에 앉아가지고 그걸 검수를 하거나 이런다는 게 이제 그 근로자 자체한테도 적응이 잘 안 되고요. 산업 전체적으로도 부가가치가 안 나옵니다. 부가가치가 안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제조업 단가, 임금 단가하고 서비스업 임금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미국은 최저시급이 24,000원 수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최저시급을 받는 나라가 최저시급만 받아도 그만한데 이쪽 그 봉제 근로자가 되면 임금 얼마 받겠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식 그 독주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맞는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좋진 않네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한테도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좋지 않은데 뭐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개선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방적으로 뭐 미국 방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나만 살면 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모순된 얘기를 하는 게 미국은 기본적으로 패권 국가로서 지위를 다 누렸어요. 그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의 시스템과 달러를 뿌려가지고 전 세계에 자기의 인플레를 수출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이 전후에 한 5, 60년을 달러 찍어서 먹고 살아놓고 이제 와서 전 세계 채권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뭐 종이화폐 받아서 상품을 줬는데 이제 와서 그거 안 한다는 건 달러 기축통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채 갖고 있는 거 그 휴지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너무 무책임한 얘기고 그러면 글로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는 거고 그러면 거의 그건 헬이죠, 헬. 그런 상황은 사실 있을 수 없겠죠. 이제 국내 얘기해 볼게요. 3차 추경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집행을 할 거고요. 네. 한국판 뉴딜, 양적 완화 지금 다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GDP 대비 여러 가지 부채율이 높아지고 있고 급격하게 그렇죠. 지금 재정이 가파르죠. 안 좋긴 해요. 가파르게 올라가고 결국에는 있는 문제죠. 그 적자 국채를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다 네. 빚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네. 어쨌든 간에 뭐 걱정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건 꼭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3차 추경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사태는 비상사태라는 인식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국면은 시장이 이제 시장 기능을 못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대준다.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뭐 그 재정을 푸는 게 미국이 한 4천조, 유럽이 이제 어제 추경까지 해갖고 한 2천조 푼다 그러죠. 중국이 1,000조. 3개국이 푸는 게 7천조를 풀어요. 우리가 숫자가 너무 큰 숫자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둔감해가지고 이 돈이 어떤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한 580조 뭐 이 정도 수준 되죠. 우리나라 예산의 한 10몇 년치가 그냥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찍어낸다는데 문제는 이게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데 있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 꾸준히 국채 비율을 한 35% 수준에서 이제 안정시켰던 국가재정 건전성을 최근에 거의 한 8% 수준 올라가는 거니까 예. 이 그래프로 보면은 거의 수직 사다리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좋은데 차트로 봐서 이렇게 급등각은 안 좋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건 필연적으로 좀 다음에 좀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텐데 이번에 추경 예산을 보는 그 3차 추경 이게 3차예요. 예. 1, 2차는 이미 했고 3차 추경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세입 경정 예산이 이제 11조예요. 예. 세입 경정이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상황을 보니까 세금이 안 거칠 것 같아. 그러니까 세금 연초에 작년에 세입 내 세출이니까 항상 예산을 짤 때는 세금 거치는 거를 예상을 하고 예. 이거에 맞춰서 이제 세출 항목을 짜서 예산을 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 건데 지금에 와서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이 안 거칠 것 같아. 그게 11.4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빵꾸난 거는 추경으로 메꾸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출을 확대하는데 일자리가 이제 다예요. 그래서 일자리 지키는데 5조. 그다음에 고용이나 사회 안정망 확충하는데 18조. 그다음에 경기 보강 패키지. 이게 그린 뉴딜 뭐 이런 건데 예. 11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차 추경에 30 몇 조가 들어가는데 네네. 미래를 위한 투자는 11조예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거는 지금의 환자가 쓰러져서 응급 상태니까 마중물을 먹어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얘가 일어나서 결국은 민간이 고용을 창출하고 민간이 돈을 벌어야 그 다음에 선순환돼서 세금도 걷고 이런 사이클. 예. 그러니까 얘가 환자가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활동해서 다시 내가 세금을 걷어야 되니 얘한테 그런 힘을 주겠다고 하는 예산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총 한 70조 하는데 11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러면 맨날
긴급 재난지원금만 주다가 예산을 이렇게 복지 예산만 주다가 예산 다 써버리면 환자가 일어나느냐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나 이것도 이제 항목을 쭉 비교를 해보면 이게 사실은 좀 그 아젠다 형성의 플랜이 많아요. 그린 뉴딜이 도대체 뭔지 사실 명확한 것도 없고 뭐 그럼 맨날 풍력 태양광이냐. 풍력 태양광은 예전부터 해왔던 건데 효율이 잘 안 맞아서 입지 선정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에너지 차원에서도 지금 화석 연료에서 전기 에너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좀 장기 플랜으로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 한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전기 추계를 낼 때 수요가 안 느는 걸로 추계를 했거든요. 2030년까지 전기 사용량이 그렇게 늘 요인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전제를 깔고 했는데 과연 그 추계가 맞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좀 불안한 거죠. 뭐 급하니까 추경도 좋고 살려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정말 프로들이 와서 아주 파인 튜닝을 해서 적재적소에 재화를 없는 재화를 잘 짜내서 정말 마중물이 돼서 펌프질을 해야 될 텐데 펌프질이 안 되면 그럼 또 추경을 합니까? 그래서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박건재 전문위원이었고요. 잠시 뒤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